감기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본래 유전 물질을 제거해서 감염성을 확 없앤 뒤에 지질로 만든 인공 캡슐에 넣은 다음에 접종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mRNA는 세포 핵 밖에 있는 세포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5인분 과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최신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해외 영상과 달리 한국어로 된 영상 대부분은 별다른 참고 화면 없이 마치 논문을 읽듯이 말로만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코로나 백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원리는 무엇인지 중학생 정도면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애니메이션 등을 적절히 섞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특정 분야는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이 정보가 오래된 구형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지루한 잡설은 줄이고 바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종류에는 크게 4-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 비활성 백신. 두 번째, 제조합 단백질 백신. 세 번째, DNA 백신. 네 번째, 벡터 백신. 다섯 번째, RNA 백신 등이 있습니다. 비활성 백신과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등에 사용된 적이 있고 나머지 벡터 백신이나 RNA 백신 등은 이전에는 실용화된 적이 없는 가장 최근 기술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로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등이 있으며 기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 등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개발에는 보통 수년에서 10년 정도까지 걸리지만 지금 사태의 심각성 때문인지 거의 1년 만에 백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백신의 기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저의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백신의 종류와 작동 원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비활성 백신이 있습니다. 이 백신은 화학물질이나 열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제거한 뒤 접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백신이지만 대량의 감염성 바이러스를 생산하기 위한 돈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의 경우 저의 이전 영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 있는 ACE2라는 수용체 돌기와 결합해서 내부로 침투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 원리를 응용해서 바이러스 스파이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그것을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접종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스파이크만 보고도 바이러스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세포와 결합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백신이 프랑스의 사노피와 미국의 노바백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DNA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아닌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DNA 유전 물질을 엄청난 증식 속도를 가지고 있는 대장균에 넣어서 대량으로 증폭한 뒤에 이것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를 넣는 방식이죠. 세포 내에서 DNA는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 mRNA가 되며 이것은 다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으로 번역돼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즉 항원을 직접 투여하지 않았지만 DNA를 이용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치 직접 투여한 것 같은 효과를 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DNA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부 핵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술적, 경제적 문제가 아직 있으며 또 이렇게 만들어진 항원의 숫자가 적어서 예방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물 대상의 백신만 상용화됐고 사람에게는 아직 임상시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현재 일부 국내의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중에 세포 내부로 침투하는 능력이 아주 좋은
레트로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의 특징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운반체로 이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감기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본래 유전 물질을 제거해서 감염성을 확 없앤 뒤에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전 물질을 삽입한 뒤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데노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침투한 뒤 세포 대사를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고 이걸 본 우리 면역세포는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면역 반응이 유도됩니다. 이 과정에서 열이나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곳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 연합이며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리고 중국의 칸시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 시험 결과를 잠시 봐야겠네요. 보통의 경우 백신은 표준 농도에서 접종 시 효과가 좋고요. 저농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시험에서 표준 농도로 2회 접종 시에 약 60%의 효과를 봤고요. 표준 농도 1회 그리고 저농도 1회 접종 시에 약 90%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은 저농도로 접종 시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가능성이 큰 가설은 표준 농도로 2회 접종 시에 인체의 면역 반응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아데노바이러스가 본연의 임무인 세포로 침투해서 항원을 만들어내기 전에 우리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사실 아데노바이러스나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고 있던 분야로 그 자체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크게 특별한 게 없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활용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RNA 백신입니다. DNA 백신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DNA 백신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mRNA로 번역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된 게 바로 RNA 백신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용한다는 초반 개념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유전 물질, 즉 mRNA를 지질로 만든 인공 캡슐에 넣은 다음에 접종합니다. 그리고 캡슐이 세포와 만나면 mRNA가 세포 내로 삽입되고 이것은 핵까지 갈 필요 없이 리보솜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이 mRNA의 암호를 해독해서 세포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다시 인체의 면역세포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찾아내 분석하여 항체를 만들어내고 진짜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입된 mRNA는 자연스럽게 인체에서 분해되며 자신의 임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채택한 곳이 미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프랑스의 사노피 등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백신의 종류와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원리 등을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mRNA는 세포 핵 밖에 있는 세포질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핵 안에 있는 DNA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도 최신 백신 소식이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만드는 기간을 생각하면 제가 따라가기가 무척 힘드네요. 그래도 최신 소식이 나오면 그때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5인분 과학이었습니다.